기록이 엇갈릴 때 사람은 무엇을 먼저 붙잡는가? 숫자인가? 아니면 책임인가? 파도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포구를 바라보며 나는 그 물음 앞에 서 있었다.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연기가 아직 수평선 쪽에 남아 있었다. 이긴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무엇이 남았는지는 연기가 거쳐야 알 수 있었다. 파괴된 함선이 몇 척인가? 그 물음이 처음 올라왔을 때 나는 숫자를 세고 있지 않았다. 다른 걸 세고 있었다. 누가 이 숫자에 이름을 붙여야 하는가? 그게 먼저였다. 전투가 끝난 자리에는 늘 두 가지가 남는다. 하나는 성과이고 하나는 손실이다. 성과는 보고서에 먼저 오른다. 손실은 뒤에 따라오는데 그 뒤가 얼마나 느린지를 나는 매번 몸으로 겪었다. 적의 배가 몇 척 불탔는지는 빠르게 전해졌다. 내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보고가 엇갈렸다. 두 척이 서로 충돌했다고도 했고 한 척이 전복되었다고도 했다. 사고라고 쓴 사람도 있었고 습격처럼 들리도록 쓴 사람도 있었다. 기록이 갈라지는 그 지점을 나는 오래 바라보았다. 진실이 어느 쪽이냐를 다투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갈라진 기록 사이에서 무엇이 단단하게 남아야 하는가? 그것만 붙잡고 싶었다. 조직 안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안다. 같은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의 메모가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은 합의가 됐다고 쓰고 다른 사람은 아직 보류 중이라고 쓴다. 그 두 기록 사이에서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 그 물음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공식 보고서는 위로 올라가는 문서다. 조정이 있는다. 임금이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결이 생긴다. 잘된 일은 또렷하게, 잘못된 일은 뭉개지게 되는 결. 그게 의도가 아니더라도 문서를 쓰는 손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운다. 내가 쓴 보고서라고 다르지 않았다. 일기에 적은 것과 보고서에 올린 것이 완전히 같았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달랐던 날이 있었다. 일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기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책임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그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때 나는 무엇을 잃는가? 기준을 잃는다. 아주 조금씩, 조용히. 기준이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숫자 하나를 조금 올리는 것.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한 것처럼 쓰는 것. 그 한 번이 다음 번을 허락한다. 그렇게 보고서와 일기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진다. 벌어진 거리 안에 무엇이 자라는가?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2부. 승리가 쌓이면 조직 안에 어떤 공기가 차오른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거나 이전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툭 던지거나 지시가 내려지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려는 기색이 생기거나 이긴 경험이 쌓인 조직은 그 공기를 자신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신감과 교만의 경계는 지나고 나서야 보인다. 그날 앞을 다투어 돌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내가 여러 번 신칙했다. 신중하게 움직이라고. 대형을 먼저 확인하고 적의 퇴로를 보고 나서 치라고. 그 말이 전달됐는지, 들렸는지, 들렸어도 가슴에 내려앉았는지는 전투가 시작되면 알 수 없다. 북소리가 울리고 불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지휘관의 말은 멀어진다.
전복이 났다. 봐도 탓이 아니었다. 적의 화포 탓도 아니었다. 그것이 더 무거웠다. 나는 그 보고를 받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왔다. 부하를 탓하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가 그 밑에서 다른 질문이 기어나왔다. 내가 다스리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가? 신칙을 했다. 그런데 전복이 났다. 그렇다면 신칙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방법이 닿지 않은 것이다. 말로 전하는 것과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것 사이의 거리. 지시를 내리는 것과 그 지시가 현장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 사이의 거리. 나는 그 거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조직을 이끌어 본 사람이라면 이 감각을 안다. 분명히 말했는데 왜 안 됐느냐?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그 순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을 했다는 것과 조직이 그 말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다르다. 그 차이를 모르거나 알면서 외면하면 책임은 항상 아래로만 내려간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일기에 적은 것은 그래서였다. 거적자리에 엎드려 죄를 기다린다는 표현을 나는 일기에 쓴 적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굴함처럼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었다. 처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책임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 자세가 없으면 다음에 신칙해도 그 말은 가볍다. 조직은 지휘관이 어떤 자세로 기준을 대하는지를 본다. 명령이 아니라 자세를.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내려온 뿌리를. 우리가 얕은 지시는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그날의 전복은 어쩌면 그 뿌리를 묻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승리 뒤에 찾아오는 교만은 언제나 조용하다.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회의 자리에서 조금 더 편하게 앉거나 보고를 조금 더 간략하게 듣거나 이번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한 번 더 허용되거나 그 작은 것들이 쌓인다. 쌓인 것들이 어느 날 전복으로 나타난다. 3부. 바다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전투가 있었다. 적이 상륙해 진지를 만들고 거기서 버티면 함선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진지를 직접 부술 수 없다. 불을 질러 연기를 올려도 물을 끊을 수 없는 곳에서 적은 오래 버텼다. 수륙 합동 공격이라는 선택이 나온 건 전술의 기발함 때문이 아니었다. 바다에서만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내가 가진 도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진다. 특히 이전에 그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믿음이 합리적인 자신감인지 아니면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회피인지는 현장이 먼저 알려준다. 상륙은 결정타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 적의 주의를 나누는 것, 바다 쪽에 집중된 눈을 잠깐 뒤로 당기는 것, 그 틈에 함선이 좀 더 가까이 붙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면 충분했다. 효과를 만들기 위한 모양과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아군의 손실이 커진다. 멀리서 시위만 하면 효과가 없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그 선이 적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순간은 전투 중이다. 정보가 불완전하고
시간이 없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살다 보면 안다. 충분한 정보가 갖춰진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사람은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동안 기회가 지나간다. 하지만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논리도 틀렸다. 부족한 조건 안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선 하나. 그 선이 기준이다. 기준이 없는 결정은 결국 운에 의존한다. 육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몇 번이나 했다. 답이 돌아오는 방식은 매번 비슷했다. 명나라 군사를 접대해야 한다. 남은 병력이 없다. 창원 쪽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쪽도 현실이었다. 그들의 현장도 부족했다. 나는 그 답을 들을 때마다 상대를 탓하고 싶었지만 탓하는 것으로 바다 위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현장은 늘 그렇다.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기준을 세우는 현장은 없다. 부족한 조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현장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탓하는데 힘을 쓰는 것과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힘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간다. 지원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다시 선을 그었다.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정직하게 알고 그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 한계를 숨기지 않는 것. 한계를 가리기 위해 보고를 부풀리지 않는 것.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기강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지휘관 아래에서 사람들은 그 선 안에서 더 단단하게 움직인다. 4부. 원균에 대해 쓰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다. 기록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쏠릴 때 그 기록 자체가 무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가 된 기록은 진실을 가리기도 한다. 내가 원한 것은 기록이 공정하게 남는 것이었다. 공정이라는 말은 쉽게 쓰이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특히 내가 손해를 보는 방향에서 공정을 지킬 때 내 편의 잘못을 내 기록에 남기는 것. 내 조직 안에서 벌어진 일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의 가장 불편한 면이다. 그런데 공정하게 남기기 위해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쓰면 싸움이 되는 것들. 쓰면 조정에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다르게 쓰이는 것들. 그 가능성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이 용기인지 무모함인지 그 경계가 나에게도 항상 또렷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감각을 안다. 조직 안에서 어떤 것을 보고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 말하면 싸움이 되거나 더 큰 손해가 돌아오거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순간. 그 침묵이 겁쟁이의 것인지 아니면 다음을 위한 것인지 선택하는 사람만 안다. 다만 내가 본 것이 있었다. 전공장공을 만들기 위해 기준을 넘으려는 움직임. 적군인지 민간인인지 불분명한 곳에서 숫자를 채우려는 기색. 그것을 보는 순간 전쟁이 무엇을 사람에게 하는가를 다시 생각했다. 전쟁이 잔혹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잃은 사람이 잔혹해진다는 것. 권한이 잘못 쓰이면 어디까지 무너지는가? 그 질문을 나는 그 기색을 보며 속으로 했다. 크게 무너지기 전에 아주 작은 기준 하나가
먼저 흔들린다. 보고서의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 불분명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쓰는 것. 전공이 필요한 압박 앞에서 눈을 조금 감는 것. 그 작은 흔들림이 다음 흔들림을 허락한다. 그렇게 기강은 큰 패배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허락들이 쌓여 쓰러진다. 조직이 무너지는 가장 조용한 순간은 총성이 울릴 때가 아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이상한 숫자를 올렸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그 침묵일 때가 많다. 그 침묵이 다음 침묵을 허락한다. 그리고 세 번째 침묵이 나올 때쯤 그 조직에서 기준은 이미 형식만 남아 있다. 말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는 일기에 일부를 남겼다. 보고서에는 올리지 못한 것들을. 그것이 충분한 기록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본 것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따질 수 없다. 따질 수 없으면 책임도 없다. 책임이 없는 곳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된다. 다른 얼굴로, 다른 이름으로. 오부. 포로를 신문하는 자리는 차가웠다. 그날 신문이 끝난 뒤 나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정보를 얻어야 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 움직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다음 전투에서 아군이 덜 죽는다. 그 논리는 맞다. 내가 그날 그 논리 안에 있었다. 그런데 신문이 끝난 자리의 공기는 그 논리가 닿지 않는 어딘가를 건드렸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도 분노에 휩쓸릴 수 있는가? 그 물음이 그날 처음 나에게 온 것은 아니었다. 전쟁은 그 물음을 반복해서 가져온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그 물음이 길게 머물렀다. 분노는 그럴듯한 논리를 입는다. 정보가 필요하다. 전우가 죽었다. 다음을 막아야 한다. 그 논리들이 모두 틀리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공정의 얼굴을 빌릴 때 막기가 어렵다. 공정을 말하는 사람이 분노를 공정의 이름으로 행사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공정인지 분노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아니, 구별하기를 포기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준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정과 책임을 말하는 입이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하는가? 나는 이 물음에 답을 내리지 못한다. 지금도 못 낸다. 그날의 나도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 감각을 삶에서도 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옳은 방식으로만 그것을 행사하는가?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그 기준의 가장자리에서 자신도 흔들리는가?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정당한 분노인지 확인하지 않고 내보낸 경험.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공정이었는지 아니면 분노에 공정의 옷을 입힌 것이었는지 알게 되는 경험. 그날 신문 이후에 나는 그 경험 앞에 서 있었다. 내린 처분을 이후에 몇 번 다시 떠올렸다. 그것이 기준 안에 있었는가? 어떤 날은 그렇다고 생각했고, 어떤 날은 확신하지 못했다.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잡고 있어야 할 선이 흔들렸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침묵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처분이 내려진 뒤의 침묵. 그 침묵이 무거웠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무거움이 후회인지 당연함인지 나는 그 침묵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이름을 붙이면 그날의 내 선택과 더 오래 마주해야 하니까. 6부. 보급이 끊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조금 늦게 온다. 다음에는 조금 더 늦게 온다. 그러다 어느 날 오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사람들은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족한 것을 어디선가 채워야 하는데 공식적인 경로로 채울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 다른 방법이 기준 안에 있는 동안은 괜찮다. 기준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내가 여러 번 확인한 것이 있었다. 보급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간다. 하나는 부족한 채로 기준을 지키는 것. 하나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기준을 조금씩 허무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조직의 기강이 어떻게 서 있는가의 문제다. 기강이 말로만 서 있으면 보급이 끊길 때 같이 흔들린다. 기강이 실제로 서 있으면 보급이 끊겨도 사람들은 기준 안에서 움직이려 한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위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아래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고 있다는 데서 온다. 그래서 나는 내 선택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다. 기록이 있어야 다음에 따질 수 있고, 따질 수 있어야 기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기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기준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전투가 끝나고 숫자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적선이 몇 척 격침됐는가? 적의 수급은 몇이었는가? 아군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그 숫자들을 취합할 때 나는 보고서마다 달라지는 수치를 보았다. 어떤 보고는 더 많이, 어떤 보고는 더 적게. 그 차이가 착오에서 온 것인지, 의도에서 온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착오는 고칠 수 있다. 의도는 기강의 문제다. 내가 숫자를 확인하는 이유가 정확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숫자가 어떻게 올라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가 보인다. 숫자를 부풀리는 사람은 숫자만 부풀리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자신이 서 있는 기준의 높이를 조금 낮추고 있는 것이다. 7부. 승리 뒤에 조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는 여러 번 지켜보았다. 이긴 직후에는 모두가 좋다. 활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다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상태가 며칠 지속되면 어떤 변화가 온다.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느려진다. 이전에는 빠르게 내라고 했던 사람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보고가 조금씩 간략해진다. 중요한 내용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진 것이 의도인지 실수인지가 모호하다. 회의 자리에서 이전이라면 나오지 않았을 발언이 툭 나온다. 그 발언이 직언인지 교만인지의 경계에 있다. 그 변화를 지휘관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조직의 다음 한 달을 결정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당연한 것이 된다. 당연해지면 더 큰 변화가 허락된다. 그렇게 기강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묵인된 작은 변화들이 쌓여 무너진다. 내가 제3 신칙했는데도 전복이 났다. 그 사실 앞에서 내가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신칙의 내용이 충분했는가? 하나는 신칙이 전달되는 조직의 상태가 충분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더 무거웠다. 왜냐하면 내가 이겼을 때 그 공기를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크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온다. 이번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전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그 가정이 허락된 횟수만큼 전복의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간다. 문득 기강이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했다. 규율이 지켜지는 것이 기강인가? 아니다. 규율이 지켜지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이어야 기강이다. 두려움으로 지켜지는 규율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같이 사라진다. 기준으로 지켜지는 규율은 두려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아남는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지휘관이 평소에 어떤 자세로 기준을 대하는가에 있다. 승리한 뒤에도 실패한 뒤에도 같은 자세로 기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조직은 그 기준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 마지막 부. 승리 뒤에 남는 것이 성과라면 그 성과는 다음 싸움을 위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승리 뒤에 남는 것이 교만이라면 그 교만은 다음 싸움 전에 조직을 먼저 무너뜨린다. 그날 내가 제3신칙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는 것. 그 사실이 오래 남았다. 내가 틀린 것이었는가?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었는가? 아니면 조직이 이미 어느 지점에서 기준보다 성과를 더 높이 놓기 시작했던 것이었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결국 한자리로 돌아온다. 지휘관인 내가 어떤 기준으로 조직을 대했는가? 숫자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고서와 일기가 얼마나 달랐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기록이 엇갈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숫자가 틀려도 기강은 선다. 그것이 흔들리면 숫자가 맞아도 아무것도 서지 않는다. 기강이 무너지기 전에 교만이 먼저 온다. 교만이 오기 전에 작은 묵인이 먼저 온다. 묵인이 오기 전에 이번 한 번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먼저 온다. 그 가장 처음의 생각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하다. 현장은 늘 완전하지 않다. 정보는 부족하고 지원은 늦고 보고는 엇갈리고 사람은 지쳐 있다. 그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기준을 세우겠다는 사람은 끝까지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 부족한 조건 안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선 하나. 그것이 전부다. 기록이 갈라질 때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책임을 진 채로 남기는 것. 그 기록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기록이 나중에 다르게 쓰이더라도 내 손이 그것을 쓸 때 기준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충분한가? 그 물음은 여전히 답이 없다. 하지만 물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준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물음이 사라진 자리에 교만이 조용히 들어온다. 어스름이 내리는 폭우에서 나는 그날의 숫자를 다시 세지 않았다. 숫자는 내일도 흔들릴 것이다. 기록은 또 엇갈릴 것이다. 누군가는 더 많이 썼다 하고 누군가는 더 적게 썼다 할 것이다.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내가 본 것을 내 기준으로 남기는 것. 그 기준이 내일도 어제와 같은 높이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려웠다. 바람이 폭우를 지나갔다. 가판이 조용해졌다. 기록이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기록을 쓴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것만이 남는다. 그것만이 다음으로 간다.